2100년 몰디브는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이미 시작된 바닷물의 침입. 몰디브 국제공항은 해수면 아래로 잠기기까지 고작 1m. 아이들은 매일 물에 잠긴 길을 건너 등교하고 어른들은 이주할 나라를 고르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몰디브. 그 순간 누구도 예상 못한 한 나라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몰디브의 운명이 바뀝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나라 몰디브. 지금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같은 보고서를 받습니다. 해수면 상승 데이터, 침수 피해 현황, 그리고 절망적인 예측치들이 제 책상 위를 가득 메우죠. 2100년 몰디브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90%라고 유엔 환경계획에서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2023년 기준으로 저희 나라 평균 지표고는 1.5m에 불과합니다. 현재 해수면 상승 속도라면 50년 안에 국가의 80%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저는 아리프 라티프, 몰디브 기후변화 해양환경부 차관입니다. 47살이고 이 일을 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말레 국립대학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룬드 대학교에서 환경정책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유엔 환경계획에서 실무관으로 일했던 경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지식과 경험도 지금 몰디브가 처한 현실 앞에서는 한없이 작게 느껴집니다. 어릴 때는 집 앞 해변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바다가 이제는 저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매년 몇 차례씩 바닷물이 거리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까지 침수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차관님, 수도 말레에서 또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시내 중심가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환경부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죠. 주요 도로 3곳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상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거리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작은 카페도 그 근처에 있거든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후 난민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도 올해 12살인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사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 아이들마저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회의실 안에는 늘 같은 대화가 반복됩니다. 다시 유럽의 도움을 요청해 봅시다. 네덜란드 방파제 기술을 2단계로 확장하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환경부 국장이 말했죠. 덴마크의 해안 보강 기술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미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하죠? 재정부 담당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1단계 공사만으로도 국가 예산의 30%가 들어갔는데. 하지만 저는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기술은 분명 훌륭해요.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낮은 땅에서 수백 년간 살아왔으니까요. 독일의 북해연안 보호시설도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몰디브에게 맞는 해답일까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정책보좌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바다와 싸우는 것 말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차관님, 지금은 그런 철학적인 접근을 할 때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한 참석자가 날카롭게 말했죠. 바다와 함께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물고기가 되자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비꼬는 듯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생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바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더 높은 방파제를 쌓고
더 많은 콘크리트를 붓는다고 해서 바다가 물러설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식 플로팅 인프라 기술, 환경 공존형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 보는 개념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바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기술이라니. 저는 그 보고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유럽 기술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2019년 네덜란드 델타워크스 기술진이 몰디브를 방문했을 때 저도 함께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들이 보여준 설계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방파제는 50년간 몰디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기술자 얀 반데르 베르그가 자신있게 말했죠. 우리는 바다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3년 동안 말레 주변 해역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섰어요. 높이 8m, 길이 15km의 방파제였습니다. 파도를 막는 콘크리트 방벽, 해안선 보강을 위한 석축, 그리고 토사 퇴적을 막는 차단벽까지. 겉보기에는 정말 견고해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곧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파제 공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주변 해역의 산호초가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해양생물학과 동료들과 함께 직접 잠수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을 때 해양생물학자 아미나 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산호 백화 현상이에요. 해수 흐름이 바뀌면서 산호가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때문에 자연스러운 해류가 막혔고 그로 인해 바닷물 순환이 어긋났어요. 수온이 평소보다 1도만 올라가도 산호는 하얗게 죽어갔습니다. 한때 형형색색 아름다웠던 산호초 지대가 무덤처럼 변해버렸죠. 차관님, 이건 단순한 미관 손실이 아닙니다. 어업조합 대표 무하메드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호초는 저희의 생명선이었거든요. 그 말이 맞았어요. 산호초는 태풍과 해일을 막아주는 자연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몰디브 국가 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관광업의 근간이기도 했고요. 관광객들이 몰디브에 오는 이유는 바로 그 아름다운 산호초를 보기 위해서였는데 더 심각한 건 어업이었어요. 예전엔 이 근처에서 참치를 많이 잡았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어부 이브라임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릴 길이 막막해요. 산호초가 사라지자 자연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물고기들이 떠나고 그와 함께 먹이사슬도 끊어졌습니다. 바다거북도 더 이상 이곳에 알을 낳으러 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방파제로 인한 부작용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해안 침식이 오히려 더 빨라진 거예요. 자연스러운 모래 이동이 막히면서 일부 해변은 급속도로 깎여나갔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해안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환경부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유럽 기술진에게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뻔했습니다. 추가 보강 공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해요. 2022년 여름, 저는 정부 회의에서 충격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관광 수입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관광부 장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죠. 리조트 후기에서 바다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독일 관광객이 남긴 후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몰디브의 바다는 이제 죽은 바다 같다. 산호도 없고 물고기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실망스럽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틀렸나 봐. 바다를 막으려다가 바다 자체를 죽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방식은 아니야. 몰디브가 아니게 되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산호가 죽은 몰디브는 그냥 바다 위에 떠있는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저희의 정체성, 저희가 수천 년간 지켜온 바다와의 조화로운 삶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이건 몰디브가 아닙니다. 산호초가 죽은 몰디브는 그냥 가라앉은 섬일 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희는 바다로부터 살아남으려다가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저희의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며칠 전 받은 한국 기술 보고서가 있었어요. 한국식 플로팅 인프라 기술, 환경 공존형 모델. 혹시 이것이 답일까? 바다와 싸우지 않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 저는 그날 밤 그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부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주관하는 국제해양기술 컨퍼런스 참석차였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시찰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이 몰디브와는 전혀 달랐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웠습니다. 차관님, 오늘 보실 곳은 정말 특별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협력실 김민수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영도 해상 플로팅 시티 시범지구인데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해상 부유식 도시예요. 영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바다 위에 도시가 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저게 정말 물 위에 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린넥스 기술개발팀 이상훈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총 면적 6만 제곱미터 규모의 플로팅 플랫폼입니다. 주거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공원까지 모두 바다 위에 조성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파도가 치는데도 건물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나요? 핵심은 파도와 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상훈 팀장이 설명했어요. 유럽의 방파제는 파도를 막으려고 하죠. 하지만 저희 기술은 파도의 힘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분산시킵니다. 실제로 구조물 하단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유연한 소재로 만든 댐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파도가 올 때마다 그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파도와 함께 움직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마린넥스 김시훈 기술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바다와 공존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환경 측면이었습니다. 플로팅 구조물 아래쪽을 보니 인공 산호초 재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요? 해양 생태계 복원 시스템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은경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구조물 하단에 산호 유인 패널을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산호가 자라도록 돕고 있어요. 실제로 설치 2년 만에 이 주변 해역의 생물 다양성이 30% 증가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몰디브에서는 인공 구조물 때문에 산호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산호초를 되살리고 있다니. 정말 그런가요? 직접 확인해봐도 될까요?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조물 아래쪽에 정말로 산호가 자라고 있었고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물 위로 올라와서 제가 물었어요. 핵심은 자연순환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시훈 소장이 말했어요. 기존 방파제는 해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죠.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 플로팅 시티 안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마린넥스 허재민 대표가 말했어요. 필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요. 레고 블록처럼 말이죠. 그럼 몰디브 같은 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김시훈 소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몰디브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수심이 적당하고 파도 패턴도 예측 가능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몰디브가 찾던 해답이라고. 기술이란 건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공존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시훈 소장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마린넥스는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직원 수 200명 정도의 중견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술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자연과 싸우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 유럽은 바다를 막으려 했고 한국은 바다와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에게 전화하며 제가 한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확신하세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확신해.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 몰디브가 살 길은 이쪽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긴급 정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전체 회의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브라힘 솔리 대통령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차관님이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걸 보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봤습니다. 바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플로팅 시티 영상을 보여주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환경부 국장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정말 저게 물 위에 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수중 촬영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구조물 아래에서 산호초가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재정부 차관이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이론적으로는 흥미롭지만 현실성이 있을까요? 국방부 담당자도 걱정스럽게 덧붙였어요. 안전성의 문제는 없을까요? 저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5년간 운영되고 있어요. 태풍도 여러 번 견뎠고 안전성도 검증됐습니다. 그때 한국마린넥스의 김시훈 소장과 팀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시훈 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마린넥스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 기술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들을 몰디브에 초청했죠. 허재민 대표가 설명했어요. 차관님께서 부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그들이 제안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시훈 소장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몰디브 정부에서 원하신다면 작은 시범섬을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효과가 없다면 철수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재정부 차관이 놀라며 물었어요. 비용을 당신들이 부담한다고요? 허재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이 기술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한 참석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또 다른 참석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김시훈 소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작은 실험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50m짜리 작은 플랫폼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의 플로팅 시티가 된 건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상훈 팀장이 말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저희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이브라힘 솔리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김시훈 소장이 설계도를 펼쳐 보였어요. 몰디브 남부 환초 지역에 지름 120m 정도의 시범섬을 설치하겠습니다. 6가구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태양광 발전, 빗물 정수 시설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환경부 국장이 물었어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허재민 대표가 답했어요. 그리고 구조물 하단에 산호 유인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1년 후에는 이 주변 해역의 생태계가 오히려 개선될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팀과 따로 만났어요. 정말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김시훈 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기술이란 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몰디브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허재민 대표가 설명했어요. 몰디브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잖아요. 여기서 성공한다면 전 세계 섬나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믿음 때문에 하는 것 같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해보는 거야? 응, 해봐야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니까.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이 몰디브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 말이에요. 6개월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몰디브 남부 라무 환초에 한국의 시범섬이 완성된 거예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작은 마을이 떠 있는 거예요. 지름 120m의 원형 플랫폼 위에 6채의 집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시훈 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차관님, 어떠세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바다 위에 떠 있는 건가요? 보트를 타고 시범섬에 올라갔을 때 더욱 놀랐어요. 발밑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훈 팀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하부 구조물이 파도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바다와 싸우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거죠. 시범섬에는 모든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지붕, 빗물을 모아서 정수하는 시설, 그리고 바닷물을 이용한 냉방 시스템까지.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6가구의 자원봉사 가족들이 이미 한 달째 이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주민 대표인 아흐메드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요. 전기도 충분하고 물도 깨끗하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시범 섬 아래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구조물 하단에 설치된 산호 유인 패널 주변으로 정말 산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자라날 줄은 몰랐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파견 나온 박은경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산호 유인 패널의 재질과 구조가 특별해요. 산호 유충이 붙기 쉽도록 표면을 특수 처리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물고기들이었어요. 시범 섬 주변으로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현지 어부 이브라임 씨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유럽 방파제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물고기가 사라졌는데 한국 기술이 적용된 곳에서는 오히려 물고기가 늘어난 거예요. 몰디브 해양연구소 아미나 박사도 놀라워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예요. 인공 구조물이 생태계를 개선시키다니요. 그날 오후 이브라힘 솔리 대통령도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정말 대단하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 국장도 감탄했어요. 산호초가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게 가장 놀라워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라무 환초에서 대대로 살아온 어부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나이 많은 어부 핫산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50년 동안 이 바다에서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 봐요.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젊은 어부 무하메드 씨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제 참치 2마리나 잡았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김시훈 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박은경 연구원이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6개월 만에 이 정도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시범섬에서 바라본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마을에서 가족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허재민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언젠가는 몰디브 전체가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시범섬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그 소리가 더 이상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장가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을 때
돌고래떼가 시범섬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몰디브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시범섬 운영 3개월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몰디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BBC 기자 한 명이 왔어요. 제임스 윌슨이라는 환경 전문 기자였습니다. 차관님,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몰디브에 대한 외신 보도는 항상 곧 사라질 나라, 기후변화의 희생양 이런 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임스 기자는 달랐어요. 시범섬을 직접 보고 나서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바다와 싸우는 게 아니라 바다와 함께 사는 거군요. 일주일 후 B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어요. 몰디브의 기적, 가라앉는 대신 떠오르는 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CNN, 알자지라, NHK, 독일 GDF까지 각국 언론사들이 앞다퉈 몰디브를 찾아왔습니다. CNN의 환경 전문 기자 사라 존슨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네덜란드가 바다를 막았다면 한국은 바다 위에 문명을 띄웠다고 봐야겠네요. 일본 NHK에서는 3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몰디브가 한국의 기술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국가의 생존을 바꿨다는 제목으로 방송됐죠. 독일 GDF에서도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어요. 플로팅 시티의 미래는 몰디브가 아닌 한국에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가면서 몰디브를 보는 세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곧 사라질 불쌍한 나라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혁신적인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 르몽드 신문의 사설이 인상적이었어요. 몰디브는 기후변화의 피해자에서 선구자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관광객들이 다시 몰디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미래의 도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관광부 장관이 기쁘게 보고했어요. 차관님, 이번 달 관광객 증가율이 35%예요. 시범섬을 견학하려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어요. 하루에 50명씩 제한해도 예약이 3개월치나 밀려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건축가 라스 옌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건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에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태평양 섬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투발루, 키리바시, 마셜제도 같은 나라들에서 대표단을 보내왔습니다. 투발루 환경부 장관이 직접 와서 말했어요. 저희도 몰디브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키리바시 대통령도 화상회의로 참여해서 관심을 표했어요. 한국 기술을 태평양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관심이 쏟아지면서 유엔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 몰디브를 방문해서 시범섬을 직접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모델이에요. 유엔에서는 몰디브의 플로팅 기술을 기후재난 극복 국제 우수 사례로 공식 지정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다른 취약 국가들에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도 몰디브 플로팅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 속에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몰디브가 더 이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욱 성공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김시훈 소장이 격려해 주었어요. 차관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몰디브가 세계의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세계가 몰디브의 침몰을 안타까워하는 대신 몰디브의 도전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압박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유럽연합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어요. 몰디브가 기존 유럽 파트너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술 선택을 바꾼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델타워크스 프로젝트 책임자 얀반데르 베르그가 몰디브를 재방문했습니다. 차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검증되지 않은 실험보다는 확실한 기술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유럽 측의 압박은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됐어요. EU 대사가 이브라힘 솔리 대통령을 만나 직접 항의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몰디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었어요. 야당에서 플로팅 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야당 대표 나시르 의원이 국회에서 강하게 반발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방파제 건설이 더 안전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몰디브 데일리 뉴스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실험에 국가가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더 큰 문제는 가짜 뉴스였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몰디브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플로팅 기술이 실패하면 몰디브가 더 빨리 가라앉는다 같은 허위 정보가 퍼져나갔어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말레 시내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자 서구 기술이 더 믿을만하다는 구호가 나왔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국회에 불려가서 질의를 받아야 했고 언론 인터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차관은 왜 검증된 유럽 기술 대신 위험한 실험을 선택했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의원님, 유럽 기술로 인해 우리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어요. EU에서는 몰디브에 대한 경제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기후변화 지원 자금을 줄이겠다고 위협했어요. 국내 여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5%가 유럽 기술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가족들까지 걱정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너무 위험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딸아이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내 아빠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럴 때마다 저는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가장 큰 시험대는 태풍이었어요. 2024년 8월 대형 태풍 라마가 몰디브를 강타했습니다. 풍속 시속 150km의 강력한 태풍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범섬을 주목했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이 태풍을 견딜 수 있을까?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새벽, 저는 급히 시범섬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시범섬이 파괴됐다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범섬이 그대로 있었어요. 약간의 손상은 있었지만 구조적으로는 멀쩡했습니다. 김시훈 소장이 기쁘게 말했어요. 차관님, 플로팅 시스템이 태풍의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분산시켰어요. 주민들도 무사했어요. 아흐메드 씨가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집이 파도와 함께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더라고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이 태풍도 견뎠다는 뉴스가 퍼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시민들 앞에서, 국회 앞에서, 그리고 외신 기자들 앞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다와 살아남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준 나라는 한국입니다. 유럽의 압박이 계속됐지만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태풍을 견딘 시범섬을 보면서 한국 기술이 정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2025년 현재 몰디브에는 총 3개의 플로팅 시범섬이 운용 중입니다. 라무 환초의 첫 번째 시범섬을 시작으로 아리 환초와 바하 환초에도 각각 하나씩 추가로 건설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시범섬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수면 변화, 산호 성장률, 생태계 복원 현황까지. 1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수치들이 이제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침식 속도였습니다. 플로팅 섬이 설치된 지역 주변의 자연 해안 침식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은경 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침식 속도가 기존의 3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플로팅 구조물이 파도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면서 주변 해안까지 보호하고 있어요. 박은경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더욱 중요한 건 생태계 복원이었습니다. 시범섬 주변으로 산호가 30% 이상 증가했고 물고기 종류도 크게 늘어났어요. 특히 나무 환초에서는 멸종 위기에 있던 대모 거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다가 살아나고 있어요. 유엔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 환경계획에서 몰디브의 플로팅 기술을 기후재난 극복 국제 우수 사례로 공식 지정했어요. 몰디브의 실험이 전 세계 섬나라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 방문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조심스러워요. 이 모든 성과가 단 2년간의 결과일 뿐이거든요. 진짜 검증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올 거예요. 김시훈 소장도 같은 생각이에요. 차관님,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몰디브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사라진다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변화가 인상적이에요. 제 딸아이도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말한다고 해요. 우리 아빠가 몰디브를 구하고 있어. 시범섬에 사는 아흐메드 씨 가족의 변화도 놀라워요. 여기서 2년간 살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게 몰디브의 미래예요. 아흐메드 씨의 아들 파루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플로팅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몰디브가 정말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요. 플로팅 기술의 비용을 더 줄여야 하고 대규모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몰디브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국회에서 플로팅 기술 확산 예산이 통과됐어요. 야당에서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브라힘 솔리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말했어요. 몰디브는 이제 가라앉는 나라가 아니라 떠오르는 나라입니다. 한국 팀과의 협력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마린넥스에서는 몰디브의 현지 사무소를 열기로 했고 플로팅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요. 허재민 대표가 말했어요. 몰디브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파트너예요. 저는 매일 아침 시범 섬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2년 전만 해도 이 모든 게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어요. 몰디브 전체를 플로팅 기술로 보호하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바다와 싸우는 대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다. 저는 매일 이 말을 되뇌어요. 우리는 가라앉는 게 아니라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몰디브의 미래는 여전히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한국이 바다 위에 희망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방벽도 억지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지키는 방식. 그게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몰디브의 시간은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